자, 역설은 모순 효용이라 했어요. 즉, 모순된 것이 서로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고 했는데 앞에 뭐야? 쾌락의라고 해서 쾌락의 고통, 또 사랑의 증오. 그런데 분명히 이는 모순된 것인데 그 의미가 분명히 어떤 상황에 대한 본질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만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에 이 역설적 표현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은 어둡다고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 썼어? 눈부시게 빛난다. 또 그대의 흰 그림자, 그림자는 까만데 흰 그림자하고 역설적 표현을 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 했고 또 찬란한 슬픔이라고 했고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했는데 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또 외로운데 황홀하다고 했죠. 즉 황홀함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서로 모순된 단어를 써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다라고 합니다.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내면적 역설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괜히 역설이라는 의미만 이해하면 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기억부터 미움 중 역설이 쓰이지 않은 거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가지 않는다. 역설이죠?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는다. 역설. 바람과 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촉성루는 살같은 광음을 따라 다름질 칩니다. 분명히 촉성루가 우두커니 서 있다고 했는데 뒤에는 다름질 친다고 했어요. 역설적 표현이죠. 지금 제시된 시가 모두 한용운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용운 선생을 역설의 시인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디귿에서 농계여 나에게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울음과 웃음을 함께 준다고 했으므로 역시 역설적 표현이고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다. 그래서 향기는 썩지 않는다. 나는 시인으로 그대의 애인이 되었노라. 이때는 좋은 꽃이고 그래서 그 향기가 썩지 않는다. 이는 역설적 표현은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 그대는 어디 있느냐? 죽지 않은 그대가 이 세상에 없구나 라고 했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농계의 육신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 농계가 드러냈던 애국심, 그 애국심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출제 유형 2번에 다음 시에 시적 긴장을 형성하는 요소로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고 했어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제목이 생명의 서야. 그래서 이 시는 생명탐구의 시고 생명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생명탐구의 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나의 지식으로는 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해. 회의라는 한자가 뭐야? 의심을 품은 거야. 즉 내 지식으로는 내가 품고 있는 이 의심,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왜 사는 건지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의심을 구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또 내가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즉 내가 생명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병든 나무처럼 부대껴 갈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이때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곳이야? 이때 아라비아 사막은 왜 찾아가는 곳이지? 내가 생명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병든 나무처럼 부대낄 때 그때 찾아가야 하는 곳이니까
이때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곳? 생명의 탐구를 하는 곳, 생명 탐구의 곳으로서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지. 이는 관념적인 세계지. 치열한 생명 탐구의 장소로서 아라비아 사막을 든 거죠.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하는 영겁의 허적이 뭐야? 허적이 뭐야? 허무와 적막이지.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알고 싶다고 해놓고 가장 생명이 살기 어려운 사막에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살기 힘든 장소로 찾아간 거라고.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지. 오히려 내가 병든 나무처럼 시들어갈 때 더 생명의 탐구를 하려면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라비아 사막, 더욱 삭막하고 생명이 자라나기 힘든 곳으로 찾아간다는 거지. 우리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하나? 그렇지, 이열치열이라고. 이열치열의 자세인 거. 이열치열의 자세로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생명에 부대낄 때 더 치열한 그런 생명이 살기 힘든 그런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는 건 바로 화자의 대결의식을, 화자의 치열한 대결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에서 이와 같이 긴장감을 형성하게 하는 요소로서 가장 두드러진 건 바로 역설적 상황이죠. 이해됐어요? 자, 서정적 자란 시에서 말하는 이곡, 그 서정적 자의 태도란 곧 뭘 묻는다? 주제를 묻는 거야. 항상 시는 서정적 자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라는 것이고, 그 화자가 바라보는 그 중심되는 시적 대상이 곧 시의 제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의 제목을 보고, 즉 시적 화자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 주제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정역자의 태도나 정서, 어조 다 같은 말이야. 이는 모두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묻는 거지. 자, 일단 이렇게 시적 화자의 정서, 어조를 물었을 때 제시된 시에서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빨리 시적 화자 나라는 인물이 그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느냐라는 걸 찾을 때는 먼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이걸 먼저 찾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대상에 대해 화자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 한용운의 찬송이라는 시에 보면 찬송에서의 시적 대상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님을 형상화했으니까. 그리고 그 태도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지. 대상을 예찬하고 있잖아. 지금 기억나요? 또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를 보면 까마귀 서산에는 까마귀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 시에서 대상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떠나야 하잖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하잖아. 이때 시적 대상을 그냥 사물로만 오해하지 말고 그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야.
아까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는 떠나야 하는 상황이 주요 상황이 시적 대상이지. 이해됐어요? 이는 부정적이야. 그리고 그에 대해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지.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까마귀가 재촉하고 강물이 재촉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주제를 찾으려 하지 말고 구체적인 태도를 찾으려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2단계를 밟으면 돼. 그러면 구체적인 표현은 시험에서 물었을 때 선택지 안에서 고르면 되고. 자, 보세요. 먼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이 시 끝까지 보면 태도는 달라져. 그러나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파악해야 하는 건 시적 대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부터 찾아야 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한 발도 더 디딜 곳조차 없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 다음엔 두 번째 단계. 화자의 태도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여기까지는 소극적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 밀려온 거잖아. 그렇지?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거의 체념에 가까워. 여기까지만 보면.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연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정이라는 시를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제시된 것만 보면은 부정적인 현실에 끌려가는 처지를 노래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그 아래 새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이때 저문강에 삽을 싣고라는 이 시는 결국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강물도 썩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즉 부정적인 현실이고, 태도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지. 강을 맑게 정화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먹을 것을 구해 돌아간다는 말도 없고 매우 소극적임을 보여주죠.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인데 거기에 대해 소극적이면 체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처음에 읽은 부분이나 이 두 번째 읽은 시나 모두 여기까지만 본다면 체념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빗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북쪽이고 찬 새벽이라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매우 부정적이지. 다음,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죠. 그 안에서도 꽃이 피어오고 그리고 반드시 제비때는 날아올 것이고, 이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했잖아. 즉 앞으로의 미래는 분명히 기쁜 소식이 올 거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니까 이럴 때 희망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체념과 희망을 알았어요? 둘 다 상황은 부정적이야.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감정 역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면 체념했다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하고 바꾸려고 하고 미래에 긍정적으로 펼쳐질 걸 기대한다면 이는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이 시대를 물론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라보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또 태도가 달라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 너는 왜 불만투성이니? 라고 말을 해도 그 불만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이놈은 보다 훌륭한 결과를 맺을 것이고, 현실이 거지 같고 불만족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뭐 술이나 마시고 오늘 하루 그냥 제끼지 뭐, 이렇게 본다면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삶이 되겠지. 인간은요, 절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임하느냐.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제약은 뭐야? 부모야, 부모.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 그냥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따뜻한 부모를 만나는 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부족한 부모들이야. 그걸 그대로 그 안에서 체념해버리면 너도 그저 그런, 즉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한 걸음, 즉 넘어서려고 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걸 보여줄 거고. 그래서 문학은 또는 예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체념하고 무너질 만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가 아니야. 그래서 밝게 웃고 그래서 희망하고 그래서 긍정적 기대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가장 키포인트, 좋은 문학은 뭘 보여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보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보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걸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시의 처한 상황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님이 떠난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죠. 님은 떠났지만 여전히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스토커의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돌아올 걸 믿으니까. 즉 거자필반, 즉 회자정리요 거자필반. 모였다면 헤어질 때가 있고 헤어졌으면 또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습니다. 자, 그 밑에 윤동주의 십자가를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이때 서정우 자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걸 어디서 알 수 있나? 어두워가는 하늘에서. 여전히 하늘은 어두워가고 있고 이 어두워가는 하늘에서 부정적임을 알 수 있어. 자, 다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죠. 왜? 내 모가지를 들이워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된다면 내가 모가지를 들이우고서라도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열정을 가지고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용히라는 말 때문에 체념한다고 보지 말고 열정으로 이 한 몸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고귀한 희생의 의지를 담고 있지. 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은 적극적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의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긍정적 상황이 펼쳐지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기대했다면 희망적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희생하고 피를 흘리며 즉 있겠다고 했으므로 이럴 때 우리는 의지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에서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며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자, 이 시에서 화자가 바라본 세계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새로 인간의 보금자리가 생기면서 자연의 보금자리는 파괴된 거야. 그렇지? 즉 문명이 들어서면서 자연은 파괴됐으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했어? 소극적으로 임했어? 소극적이죠. 직접적으로 즉 그것을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가슴에 금이 갔다 하고 상처를 입었음을 얘기했어. 그런데 부정적인 세계를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도 용기 있는 태도야. 다만 그걸 개선하려는 적극성은 없지. 그렇지만 나쁜 걸 나쁘다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으므로 이럴 때 우리는 비판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를 비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예를 들어 야 너는 왜 그렇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니? 이 말하고 너는 왜 이렇게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니? 이건 다른 말이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자꾸 나쁘게만 본다는 의미지만 비판적으로 본다는 건 뭐야? 시시비비를 가리며 살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비판적 태도를 우리가 합리적 태도라고 하고 이게 바로 근대성의 정신이야. 그래서 이런 태도의 시를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대의 인간, 합리적 인간은 이성으로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거고 이런 태도를 가리켜 모더니즘, 주지주의 혹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근대적이다 라고 합니다. 너 똑바로 서. 졸려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똑바로 서야지. 야, 비스듬히 있으면 서 있는 의미가 없지. 자, 그래서 합리적이다, 이런 비판적이다, 이런 태도가 바로 근대적인 인간, 현대적인 인간. 그래서 모더니즘의 시는 항상 이런 문명 비판의 요소를 갖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박람수의 새 역시 방금 읽었던 시와 같은 뭐야?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자 김종길의 설날 아침에라는 시를 보면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운 걸 생각하라. 아무리 매우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자, 이 시의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의 시와는 달리 청자에게 훈계를 하고 있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태도를 즉 드러내고 있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꼰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꼰대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교훈적이다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이런 걸 쓰레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선생들도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꼰대다 보니까 이런 시를 좋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를 밖에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자, 문제는 좋은 말을 하니까 더 듣기 싫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말은요, 구체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착하고 슬기롭게 살라고 생각하라. 이거 모를 놈이 누가 있어? 누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 갖고 싶나? 그죠? 그런데 세상은 이리 살기가 어렵거든. 자, 이 시는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라고 했어.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훈계하는 어조를 취했어.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 교훈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노래를 세상은 각박하고 험난하지만 나는 좀 더 슬기롭고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야지 이랬으면 더 감동적이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훈계하듯이, 즉 꼰대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우리가 교훈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썼잖아. 그렇죠?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또 새해는 그렇게 아이들의 시각으로 순수하게 맞을 일이다. 본인도 세상을 힘들게 사는 입장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이렇게 봐라. 세상은 이런 곳이다. 이걸 우리가 꼰대질이라고 하고 교훈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관조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관조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은 듯한 태도. 세상의 이치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마치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을 힘들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성인이죠. 그죠? 예수나 부처나 공자 말고는 인간의 육신을 타고 나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자칫하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건 읽을만 한 건데 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런 건 읽을만 해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라. 인생은 이런 거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 개소리라고. 그런 거 읽어도 시간 낭비. 그래서 차라리 젊은 날에는 자서전을 읽는 게 좋아. 읽으려면. 즉 자기가 뭔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의 직접 쓴 자서전을 읽는 게 뭐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낫죠. 그 자기계발서 쓴 놈들의 공통점은 그놈들이 하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가 글 쓰는 법 쓴 적 있어요? 없어요. 글 잘 쓰는 법 쓰는 놈들은 전부 글쟁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전 세계의 부자가 이 스티브 잡스나 누구야 저기 윈도우에 빌 게이츠 이런 애가 자기계발서 썼어요? 천만에요. 그들은 자서전이나 겨우 남겼거나 아니면 그런 말 안 해요. 항상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라고 쓴 놈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무조건 자기계발서는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자기 체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기계발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쓴 것 그리고 그걸 극복한 것 그런 글이 훨씬 더 유익하죠. 자, 그래서 김종길의 설날 아침에는 이 시대에 처해 있는 세상은 부정적으로 봤지만 거기서 새해는 이렇게 맞이하라 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보이고 있고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관조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그 밑에 김남조의 설일이라는 이 시도 아까 잠깐 말했지만 매우 유사해요. 삶은 뭐래요? 곧 은총의 돌층계고, 사랑은 뭐래요? 섭리의 자갈 바치고. 마치 삶과 사랑에 대해 모두 아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러니까 성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위의 시와 유사한 게 있죠. 뭐야? 관조적인 태도야. 관조라는 말 자체가 새가 저 공중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태도,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관조적이다 하면은 삶에 대해 모두 아는 듯한 태도, 삶의 이치를 꿰뚫은 듯한 태도를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지금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줄이 형식이 유사해요.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유사하면 수사법상 뭐라고 하나요? 대꾸법이라 하죠. 수사법상 대꾸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삶은 돌층계고 사랑은 자갈밭이고 곧 삶은 은총이고 사랑은 섭리라고 표현했으므로 은유법을 또 썼죠. 이적진, 이때 이적진이라는 말은 뭐야? 이때까지 말로써 풀던 마음. 이때 말로 마음을 푼다 할 때 말은 뭐야? 변명, 해명. 이렇게 말로 변명하고 해명하고 풀던 마음, 말 없이 사귀고. 이 말은 뭐야? 이제 말로 뭔가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 없이 사귀고 인내하고 품고, 이런 말이지.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역시 교훈적이죠. 너그럽게 세상을 살자고 꼰대의 표현을 썼다고.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이때 황송한 축연, 축제, 잔치라고 보자는 거야. 뭐를? 이 삶을, 이 세계에서의 삶을 황송한 축연으로 알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세상을 누리자. 이 시가 그 위에 설날 아침에보다 더 와닿는 이유는요, 이 김남조 시인 스스로가 큰 병에 걸려, 이 시한부에 그런 큰 병에 걸렸는데 다행히도 신앙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극복한 그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쓴 거야. 그러니까 시한부에 통보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뭐야?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대충 보내거나 아니면은 내일 하지 뭐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건강하고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내일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조금만 어리거나 건강하거나 이러면은 내일이 반드시 온다고 착각하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 없다고. 사실은 알 수 없는 건데도 우리는 그걸 깜빡깜빡 잊어요. 그러면서 오늘을, 그 소중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또 저녁에 잘 때는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로 365일을 보내. 적어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 뭔가 해야 될 목표가 있을 때는요, 비록 그 목표를 잡고 수험생활을 하는 게 어렵기는 하겠지만 대신 의미 없이 보내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수험생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스님도 하루에 어떤 일과가 있을 때에는 몸이 아프든 뭐하든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고 굉장히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 그냥 쉬어도 되고 마땅히 뭘 해야 될 일이 없을 때에는 더욱 몸이 지치고, 그리고 왠지 하루를 보냈어도 뿌듯함보다는 후회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한참 바쁠 때에는 쉬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쉬면 그 쉬는 게 결코 우리 삶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수험생일 때에는 내가 수험생만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공무원 돼서 그렇게 하는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또 이제는 시켜서 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되면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다가 또 하루하루 가고 그러다 보면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훅 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나이 70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내자는 거죠. 이 김남조의 설일이라는 시가 우리에게 그나마 그 위의 시보다는 덜 꼰대스러워 보이고 감동을 주는 건 이분의 체험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황송한 축제로 알고 보내자는 거지. 역시 관조적인 건 유사하죠. 그리고 새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는 백설을 담고 있다. 여기서 새의 눈시울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 다 뭘 가리키는 거야? 백설, 눈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시에 관한 공부를 마칩니다. 이제 그 뒤에 운율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소설에 대해서도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622쪽 현대소설 해서 아까도 예고했지만 우리가 10월부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더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계획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론적인 학습이 좀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다시 자꾸 뒤로 돌아가지 말고 또 문제를 풀면서 지금 미흡했던 것들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도록 하세요. 공부는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실력이 쌓는 거지 절대로 뒤돌아보면서 실력이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한국사가 약하면 자꾸 고대 사회에 머물지 말고 근대까지 간 뒤에 그리고 또 다시 부족한 걸 보완해야지 내가 조선시대의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고 계속 조선시대에 머물면 결국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내내.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문법이라는 걸 할 때에도 앞부분의 형태소가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문장론에 관한 것, 또 어문규정에 관한 것, 띄어쓰기에 관한 것 계속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100을 완성하려 하지 말고 30부터 그 다음 50, 그 다음 70 이렇게 반복학습을 통해 실력을 채워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중요한 건 복습이지 완벽한 이해가 아닙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바랍니다. 자, 소설 파트를 보면 소설은 있음직한 허구의 이야기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설의 정의에 있음직한 허구의 세계. 이 있음직하다라는 말은 일어난 게 아니죠. 일어난 사실을 다루면 그건 뉴스예요. 그건 논픽션이죠. 그죠? 뉴스고. 이 소설은 일어날 수 있는 세계, 있음직한 세계를 다룹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개연성 있는 세계라고 해서. 소설은 개연성의 세계야. 그런데 당연히 있음직한 세계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 개연성의 세계이지만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허구라는 말은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즉 소설은 개연성 있는 세계를 꾸며낸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에서 소재를 찾았어도 그걸 현실과 직접 즉 매치시켜 가지고 작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건 무식한 처사죠. 알겠습니까? 우리 이번에도 공지영 씨가 헬이라는 소설을 통해 예를 들어 봉침 녹는 그 여목사나 또는 지금 이재명 씨로 드러나는 정치인들의 외도나 이런 것들을 살짝 다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게 이재명 씨를 다룬 것도 아니고 안희정 씨를 다룬 것도 아니고 봉침 여목사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설을 발표하지 말라고 하거나 너무 공지영 씨는 소설가가 현실에 깊숙이 개입한다고 하거나 이건 무식한 말이라고. 서양의 소설가 심지어는 국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도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니까.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갖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코미디언도 발언하고 아나운서도 발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네가 정치인도 아닌데 뭘 정치에 대해 떠들어? 이게 마치 상식처럼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면서 그러면서 나쁜 정치가 자꾸만 활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놈들만 정당에 들어가서 더욱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지. 잊지 말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명히 말했듯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그리고 정치란 곧 뭐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늘 갈등과 그리고 서로 이익을 더 차지하려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게 정치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와의 관계가 없어도 늘 우리 몸과 우리의 신적 마음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생활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정치적 결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장에 국민연금을 몇 푼 더 올리는 문제는 그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떤 걸 우선 사업으로 할 거냐, 복지에 투자할 거냐, 군비 증강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4대강 파헤치는 데 투자할 거냐, 이게 다 정치라고.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세비를 받아가고 또 보좌진들을 어떤 대우로 하느냐,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이 모두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분명히 이 세계를 반영하고 모방하고 심지어는 등장인물까지 똑같이 이름을 써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소설을 픽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꾸며낸 이야기를 뭐라고 부른다?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음직한 세계를 드러내니까 뭐라고 한다? 개연성 있는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설은 서사성을 갖고, 서사성이란 무슨 말이야? 이야기라고. 이야기. 기본적으로 소설은 이야기야. 이야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서술성을 가져. 이 말은 뭐냐면 소설에서는 이야기하는 이가 있다고. 그게 누구야? 서술자죠. 서술자는 작가야? 작가가 아니야? 작가가 아니야.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지. 그 소설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고, 그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으면 몇 인칭? 1인칭 소설이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소설이라 하죠. 다음에 소설은 허구성, 즉 꾸며낸 이야기고, 그렇지만 진실성을 갖죠.
사실과 진실은 달라. 팩트는 사실을 말하고 리얼은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성이란 곧 비록 그것이 허구라 하더라도 삶의 본질을 다룬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진실하다, 리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치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라 사실이 아니라고 폄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비록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민족으로서의 결속력을 느끼기도 하고 신화가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남북이 공동의 민족임은 단군 신화를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단군을 섬기는데 북한은 단군을 폄하한다면 아마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듯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야. 허구의 이야기지만 이렇게 민족의 공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현대소설은 분명히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진실을 드러내기에 그걸 읽는 동안 우리들은 무언가 가슴 한쪽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새롭게 이 세계를 바라보게도 되고 또는 의지를 또 불태우게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주영 씨의 도관이라는 소설은 그 도관이라는 소설로 인해 자칫하면 그냥 묻혔을, 그냥 넘어갔을 이 복지원 사건이 표면화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법적으로도 그들이 처벌받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진실을 드러내야 하고 또 산문적이죠. 즉 시처럼 운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산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산문성이란 산문정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보다 더 이 세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즉 이 세상에 대해 세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소설도 문학이고 문학은 예술의 하나니까 예술성을 갖겠죠. 자, 질문. 소설의 예술성은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이 소설이 예술적이다, 예술성이 높아라는 건 뭘 통해 드러나나요? 바로 소설의 남다른 구성과 플롯이죠. 또 하나 문체, 작가의 문체가 결국 그 소설의 개성을 드러내고 예술성을 드러내. 우리 일본의 가장 유명한 작가인 현재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썼을 때 그 문체의 특징. 그래서 심지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당신 소설이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읽고 그리고 노벨상 후보로 오르내리고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문체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장이 리듬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나의 느낌이 전달되도록 문장을 쓴다. 그 말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학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고 그게 독자들에게 먹혔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즉 나의 문장이 당신에게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만히 하루키의 소설들을 읽어보면요. 주제는 별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싶을 만큼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전달되는 느낌이 와닿는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하루키답지 않은 소설이 제일 많이 팔린 노르웨이의 숲이에요. 이 소설은 하루키로 하여금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쓰고 너무나 유명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한동안은 일본을 떠나 있어요. 왜냐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작가가 잘 팔리면 더럽게 욕하거든. 흔히 뭐 대중성이 있다, 예술성은 없다 이러고 손가락질하거든. 그래서 하루키도 일본도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그게 약하지 않으니까 한 10년 동안을 주로 유럽에서 지냈죠. 그러면서 이제 기행문도 쓰고 또 여러 소설들도 썼지만, 이 사람은 지금도 일본 문단에 어떤 사람과도 친분을 안 쌓습니다. 오로지 아내하고 둘이서만, 자식도 없죠.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고 이렇게. 지금 나이가 벌써 칠순이 다 됐어. 68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할아버지인데 여전히 팔팔한 젊은이처럼 그렇게 작품을 내고, 냈다 하면 뭐야? 엄청나게 팔리고. 그 핵심은 그 사람이 글 쓰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수없이 고친대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한 걸 보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그냥 막 쓴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 장을 쓰기 전에 앞에 장을 한번 고치고, 그리고 또 이야기의 흐름을 따르기 위해 또 쓰고, 그 다음 또 다음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에 10장, 원고지 10장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금 근 4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또 계속해서 문체를 가다듬기 위해 번역을 했대요. 근데 여전히 하루키는 남의 책들을 번역합니다. 특히 이제 하루키가 좋아하는 미국 소설가들의 책들을, 챈들러라는 뭐 소설가나 또는 호밀밭의 파수꾼과 같은 셀린저의 소설들은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번역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일본어겠죠. 일본어로 바꾸면서 새로운 감각의 표현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번역하는 것을 또 하루에 꾸준히 하고, 또 이렇게 원고지를 꾸준히 메꿔 나가고, 그러면서 편집자에게 원고를 넘기기까지 최소한 6번 정도 퇴고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자에게 원고가 넘어가서 다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또한 6차례 정도 한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통째로 어떤 작품의 일부가 바뀌기도 하고 또는 빠지기도 하고 더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쓱 한번 쓰고 내는 것 같지만 10번이라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바꾸는 것까지 따지면 수십 번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련된 글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번역을 해놔도 그 문체의 독특함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동시대에 아마 가장 대한민국에 영향을 준 사람은 이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예요. 이 두 사람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리고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준다는 건 글 쓰는 사람들에게, 물론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욤 미소도 있죠. 기욤 미소 같은 그런 프랑스 작가의 소설도 젊은 층은 많이 읽는데, 그렇지만 작가들 스스로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소설가로는 이 두 사람이 현재 거의 죽은 사람들 빼고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더 높이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성실합니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성실하지 않은데 본인은 매우 성실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30대 후반이고 특별한 일도 없이 부모 재산으로 살거나 늘 술이나 마시고 연애나 하고 이런 인물들인데
본인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굉장히 치밀한 그런 삶을 산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글을 쓰고 몇 시에 누굴 만나고 몇 시에 뭘 하고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내와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서로의 언약을 했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입양의 계획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자기가 글을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굉장히 치밀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약간 사회에 일탈한 그런 인물들을 그리는 소설가들이 오히려 생활도 엉망인 게 아니라 오히려 생활은 더 엄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등장인물이 뭔가 좀 일탈적이면 애새끼가 더 일탈적으로 매일 술이나 처먹거나 마약이나 하고 뛰어다니면서 되지도 않은 시 쓰다가 일찍 죽으면 뭐 요절 작가다 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그런 건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노벨상 받으려면 수백 년 더 걸립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맨 술이나 마시고 쳐 누워있다가 갑자기 시가 떠올라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안 먹혀요. 그건 아주 옛날 우리가 무식했을 때 그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독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인터넷을 봐. 기성의 시인들보다 더 잘 쓰는 애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보다 한 발 더 참신한 시각과 그리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설은 당연히 예술성이 드러나는데 그건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 그 구성과 그리고 문체를 통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도 주로 소설을 살핀다는 건 뭘 살피는 거야? 그 구성을 살펴보는 거야. 문체는 여러분들의 범위가 아니고 문체를 알아보는 건 여러분들의 범위가 아니고 즉 구성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가. 구성의 3요소가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이야. 우리 이걸 간략하게 적어놓은 걸 뭐라고 그러지? 줄거리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은 줄거리만이라도 읽어두면 바로 소설의 특징을 기억하기가 훨씬 쉽다. 자, 먼저 구성의 종류를 보면요. 일단 소설의 구성을 플롯이라고 해요. 스토리라고 하지 않고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의 흐름을 말하고 플롯은 인과관계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짜임새 있는 것이 플롯이지. 왕이 죽고 그리고 나서 왕비가 죽었다. 이건 스토리지만 왕이 죽었는데 그걸 슬퍼해서 왕비도 즉 그걸 슬퍼해서 죽었다. 이러면 플롯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구성의 흔히 단계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시험에는 항상 발단 혹은 결말을 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개나 위기나 절정을 딱 떼어서 이게 소설의 절정이냐 위기냐 전개냐 여러분들이 못 맞춥니다. 반면에 발단과 결말은 알아맞힐 수가 있죠. 자, 소설의 발단은 주로 등장인물이 소개되거나 배경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사건의 실마리 또는 작품의 분위기가 전해져. 주위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건 이는 전개나 위기, 절정이고 사건의 실마리야. 아직 갈등이 시작되기 전이지. 즉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게 발단이죠. 김동인의 감자라는 소설의 발단을 잠깐 봅니다. 싸움, 간통, 살인, 도적, 구걸, 징역. 일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박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 복로의 부처는 농민이었었다.
자, 등장인물인 복료가 처음 등장하고 복료의 원래 신분은 농민이었는데 어떤 사연 때문에 빈민굴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래서 칠성굴박 빈민굴이라는 이 공간적 배경이, 그리고 복료라는 인물이 본래는 농민이었지만 지금은 빈민으로 전락했음을 말해주죠. 이렇게 처음 인물이 등장하고 또 다음에 보면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복료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료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과 같이 여름에는 벌거벗고 겨울에서 멱을 감고 바짓바람으로 동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즉 저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복료가 빈민굴의 처녀로 자라고 있지만 다른 애들과는 달리 그래도 마음속에 품위를 가지고 있다. 뭔가 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 이런 거지. 이런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복료가 한없이 전락하고 심지어는 매춘행위를 하는 그런 인물로 전락하면서 더욱더 비극성이 부각되는 거야. 이해돼? 자, 만약에 복료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 함부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로 성장을 했다면 뒤에 가서 그런 여인으로 즉 컸다고 해서 비극적이라고 말할 건 없죠. 그렇지만 복료는 원래는 전혀 거기와는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비록 가난은 했지만 평범한 여인네로 자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복료의 인물을 처음 소개하고 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보여주고 이런 걸 발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발단 부분의 역할을 써놨습니다. 이제 정계는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고 또 복선이 제시될 수 있죠. 복선이라는 게 뭐야? 다음에 올 사건의 실마리, 즉 다음에 올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를 복선이라고 해요. 그런 복선들이 이제 정계에서 등장하고, 자, 위기는 갈등이 즉 고조됐을 때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 중요한 건 이 절정에서 반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반전은 사건 해결의 전환점, 이 사건 해결의 전환점을 반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전이 등장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결되고 또 주인공이 운명이 분명해지고 또 주제가 확정되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이 결말에서 바로 여운을 주며 끝맺을 수도 있죠. 즉 소설의 결말에서 명료하게 끝내지 않고 이 자연 묘사를 통해서 여운을 제시하며 뭔가 여운을 주면서 소설을 끝맺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은 소설의 구성의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지만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그 지문을 주고 물어볼 수 있는 건 발단 혹은 결말이다. 이해했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